연 이틀 계속된 습설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출퇴근길은 험난했고 학교는 잇따라 휴업했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며 내일 아침엔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대상인 경우 집권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쪼그라든 데 이어 내년 전망치가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1월 때 아닌 폭설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이 하늘에서 피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축사 건물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무거운 눈을 버티지 못한 지붕과 구조물은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쌓인 잔해가 많아 중장비로 연신 치워도 역부족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남아있는 축사 안에는 놀란 소들이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도 하얀 벌판으로 변했습니다. 늘어서 있던 비닐하우스가 하나 걸러 하나씩 눈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상자가 나온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붕괴 현장도 위에서 바라보니 피해가 더 명확합니다. 밑으로 꺼진 건물 지붕은 반대쪽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산이 온통 하얗게 변한 강원 횡성군. 소를 키우던 비닐하우스에 눈이 잔뜩 쌓여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무거운 눈에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으면서 깔린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무거운 눈에 시장 건물 지붕이 무너져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의왕에서도 시장 지붕이 붕괴됐는데 연말 대목을 놓치게 된 상인들은 망연자실에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저기 급히 몸을 피합니다. 곧이어 한쪽 통로 천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경기도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 지붕 일부가 간밤에 쌓인 눈무게를 못 이기고 주저앉은 겁니다. 하루 전부터 쇠파이프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며 붕괴 전조 증상이 발생해 상인들은 미리 대피하고 시장 영업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회의를 해서 안전진단 나올 때까지 이거 대피를 해야 되겠다. 일단 사람을 먼저 피하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일부 상인이 남아있었고 손님 한 명이 낙하물에 맞아 경상을 입었습니다. 대피하시지 못한 그분 중에 12분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1분이 이제 자력 대피를 하셨고요. 나머지 이제 한 분은 이제 부상을 입으신 게 됩니다. 경기도 의왕에서도 시장 건물 지붕이 무너졌는데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평소 시장을 오다닐 수 있는 통로가 가로막혔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지붕에 함께 매달려 있던 간판들도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연말 대목을 놓친 상인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가게 앞 천막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장사도 못하고 완전히 진짜 아비부환입니다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관계기관들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건물 복구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눈이 많이 왔던 만큼 시간은 꽤 걸릴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어진 폭설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무너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쓰러진 나무에 깔린 시민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지붕이 반으로 쫙 갈라지듯 무너졌습니다. 차량이 오가던 통로는 무너진 지붕과 골조로 들어찼습니다. 눈을 피해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되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거 출입구가 하나인데 거기가 무너져서 아예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서 출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경기도 안양, 군포, 희흥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주차장 입구도 완전히 부서졌고 세차장 지붕도 내려앉았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은 게이트볼장 지붕도 무너뜨렸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근무를 해요. 무너지는 소리 막 그런 거 들려가서 좀 가봤었죠. 쭉 갈라지는 소리 막 이런 건. 용인에서는 집 앞 눈을 치우던 남성이 눈무게 때문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강원 지역 곳곳에서도 폭설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간마을에서는 축사가 무너져 한 명이 숨졌고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너비 10m, 길이 45m의 비닐하우스 축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20cm 넘게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은 겁니다. 이 사고로 축사 지붕에 깔린 70대가 숨졌습니다. 앞서 인근에 있는 축사도 무너져 젖소가 폐사하거나 다쳤습니다. 많이 속상하죠. 그래도 키우던 짐승인데 또 배란간에 죽고 어쨌든 생계가 달린 문제고. 폭설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정전으로 난방이 중단돼 주민들은 한파 속에 새벽부터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먹고 씻고 난방, 전기가 없으면 다 그걸 못하니까. 전기가 끊긴 떡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제때 건조하지 못한 떡 대부분은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는 더딘 상황. 눈을 치우던 중장비는 가파른 눈길에서 헛바퀴만 돌고 한전 복구 차량은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안길 곳곳에는 눈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쪽에 사는 주민 9가구는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강원 지역 폭설 피해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틀 사이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50cm에 육박하는 눈이 내렸는데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 내린 이번 눈은 모든 겨울을 통틀어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이례적이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이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첫눈부터 10cm를 훌쩍 뛰어넘으며 전례 없던 11월 대설을 기록하더니 지난 밤사이 10cm 이상의 폭설이 더해져 더욱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이틀 동안 서울 송월동에서 관측한 공식 적설량은 28.6cm. 11월뿐 아니라 모든 겨울을 통틀어도 역대 세 번째일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수원에는 43cm에 달하는 눈이 내렸는데 196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용인 처인구는 무려 47.5cm로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쌓였고 서울 관악구 41.6cm, 광주 송정동 43.7cm, 군포 금정동 43.1cm 등 경기 남부와 서울 남부권 곳곳에서 40cm를 훌쩍 뛰어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안이 아닌 중부 내륙에 내린 눈으로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빈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부지방 관측 지역들은 다 최고 기록으로 다 갱신할 만큼 엄청난 눈이 내렸는데요. 이런 정도의 폭설은 제가 볼 때 한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빈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런 역대급 폭설은 다행히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차츰 눈이 그치며 내륙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주 후반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 지역으로 눈이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해안의 눈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조금 더 유입되면서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양이 많진 않지만 추위 속에 빙판길 대비가 필요합니다. 12월이 시작하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나 눈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도 궂은 날씨로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집권 여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위법,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해 충돌을 막아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라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할 수 없는 만큼 김건희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특별검사와 수사 대상 등을 입맛대로 고르게 된다며 여야 합의로 선정되지 않은 특검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계에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여야가 법정 기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볼모로 독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국회의 증인 동행 명령권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의무도 전부 다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당 반대가 거세고 윤 대통령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최종 법 통과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이 처리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 관련 건은 규칙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과 양곡법 개정안 등에는 대통령의 제2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로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한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재표결을 앞둔 현재는 야당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며 좀 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다소 기류 변화가 읽힌다는 해석 속에 한 대표가 최근 측근에게 특검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한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친한동훈계 인사들도 YTN과 통화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손살을 쳤지만 공천 개입 의혹으로 당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입장을 말하기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고리로 친윤계 공세가 거세지는 만큼 특검도 생각해볼 만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 가족이 대통령 비방글을 올린 건지 혹은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건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문제라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으면 잘못해서 사과하고 억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분이 확산하자 급기야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원내 지도부의 당부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일종의 냉각기를 갖고 좀 생각할 시간들을
갖도록 하자. 결국 친한계를 중심으로 특검을 보는 기류가 변화된 듯도 하지만 일단 친윤계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겪어온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소속사를 떠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회견 내용 전해주시죠. 네,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은 저녁 8시 반 긴급 기자회견장에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이후 전속계약 해지를 통해 소속사 어도어를 떠날 거라고 곧바로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계속 남아있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될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결단 배경으로는 2주 전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한 사항들을 바로잡으라며 보낸 내용 증명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요구 사항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 어떤 시정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예고했던 대로 내일부터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멤버 한이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했던 타레이플 소속 매니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어도어가 어제 해당 레이블 측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입장을 내며 멤버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했다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의지 없는 보여주기식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봐도 2주라는 시간은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돼 슬프다는 내용 등 거짓말과 변명으로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멤버들은 향후 전속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해서도 그 책임은 어도어에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계약 위반의 주체는 어도어인 만큼 멤버들이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없고 뉴진스라는 이름도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도어를 나간 뒤 가능하다면 당연히 민희진 전 어도원 대표와 일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현실화까지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1%대 추락으로 예상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은 0.25%포인트 깜짝 인하로 금리는 3%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속 인하 행진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1,400원 안팎으로 가는 환율 불안과 한미 금리 차, 가계부채 불씨 등 인하 부담이 컸지만 이를 넘어선 경기 하방 압력에 금융통합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는 이미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이후 3분기 0.1% 성장 충격에 올해 전체 성장률은 2.2%로 낮췄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기존 전망치를 0.2%포인트나 내린 건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내년 1.9%, 내후년 1.8%로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살얼음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유행 등 그야말로 비상 상황일 때뿐이었습니다. 커진 불확실성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도 2월 때 되면 또 변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기름값의 불확실성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의 23%인 현행 유류세 할인율이 계속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혼 출생아 지원책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5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 성모병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5쌍둥이 부모와 의료진 등과 간담회를 연 윤 대통령은 자신도 미숙아로 태어났다며 70둥이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70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이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70둥이 출산이 늘고 있다며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70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2배, 최대 2천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담당할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해 통합치료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 대한 치료와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0둥이에 특화된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저출생 보완 대책을 계속.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을 계기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육아 정책은 아이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다며 한부모 가정 등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출생 보완 대책을 내놓은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소상공인과 만나 노쇼 방지책을 발표하는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여당 내 반응은 어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님의 워딩이 야당의 전략에 우리가 뭐 변화를 이렇게 줄 이유는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봤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는 독소조항 제거도 안 됐고 반헌법적 요소가 있고 뭐 우리가 절대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이게 물론 뭐 변화가 있다 생각하진 않는데 대표님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죠. 친하게 의원이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특검 속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누구죠? 그런 얘기한 의원이 누구죠? 정성근 의원이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전략은 특검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고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함으로써 선거를 범죄로 덮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네,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보도였는데 어떠세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기류가 뉘앙스가 변했다고 해석하세요? 전혀 변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측근들이랑 뭐 대표도 측근이 있으니까 친한계 의원이라든가 당직자들이 모여서 하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러면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여서 한번 싸워보자. 아니면 뭐 우리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보자. 아니면 우리가 탈당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당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고 왜냐하면 이 당 게시판 문제가 이것이 뭐
당이 거꾸로 가고 그리고 탄핵을 받아들일 그런 정도의 소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지금 뭐 제2요건 투표도 이제 10일로 연장한 것이 여당의 분열을 노리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차도살인입니다. 한동훈 대표 친한계가 10명 이상이 이탈표를 해서 탄핵을 가결시키면 저절로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구도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한동훈 대표 특검을 또 올릴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전 분열에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 그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예, 앞서서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대표 끌어내리기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용산이 뒤에 있는 걸까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친한계 쪽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또 한 대표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 논란이 과연 3주 넘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가 있었던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당이 국민의힘이 반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3주 가까이 게시판 논란으로 지금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길게 끌 일이냐. 이거 진짜로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김옥균 프로젝트, 즉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에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단순하게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최고위 회의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충돌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불쾌함을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다 드러났고요. 예.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이 결국은 뭐 대통령의 처고모까지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더 이대로 그냥 뭐랄까요 당하진 않겠다. 우리 이런 카드도 있어 하면서 일종의 친윤계나 용산에 만약의 경우 이런 카드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 에드벌런을 좀 띄운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의 갈등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간다. 즉 어떤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친한계 내에서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경우에 지난번에 당론으로 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강제적으로 모든 의원이 다 뭐 부결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한두 표 이상 또는 몇 표 이상의 부결 비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친윤계나 용산의 이제 경고성 이탈표죠. 그런 경고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길을 열어놨다. 만약의 경우 이대로 계속 한 대표 끌어내기가 지속된다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예. 이탈표 나올 수 있어요라고 하는 무언 중에 이런 어떤 공개적인 어떤 그 암시, 과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대표 끌어내기라는 발언을 한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는 용산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당내 파워게임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당계도 마찬가지로 당 게시판 문제도 당대표와 치열하게 내부적인 친윤과 친한 간의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상실한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이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지금 의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개파라고 분류하면 친윤과 친한 이렇게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내년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서로 당내 치열하게 패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용산 쪽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정말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명 이상이 이탈해서 김여사 특검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정말 무도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한다면 그 결과가 특검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집권당, 보수 여당, 공멸, 괴멸 이 수준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이제 뭐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한 대표가 만약에 심경 변화가 있어서 결단을 하면은 친한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한 대표로서는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훼손을 받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무죄 선고 이후에 또 나타난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한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동반 하락하기도 했지만 지금 한 대표의 지지율이 뭐 10% 중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이거 한 대표 가지고 다음 대선 치를 수 있겠어? 또 이런 리더십 가지고 보수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표 끌어내리기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갖다 끊기 위해서 그다음에 소위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은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의 그 이야기의 한 단편이 김 여사 특검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물론 뭐 아직까지는 그 아이디어 차원이고 또 논의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가는 당대표의 리더십도 지금 뭐 무너진 상황이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10% 중후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한 대표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된 전략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한 대표, 당 대표, 한 대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기 대권을 이제 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행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리고 집권당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차기 재집권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집권당 그리고 정부 여당은 현재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이 재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검 좋습니다. 특검을 뭐 받아서 그것이 한동훈 대표만 쫙 올라가고 집권 여당이 괴멸하고 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정부가 무너지려고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차기 후보가 한동훈 대표라도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특검의 내용도 보면은 지금 이미 통과가 되고 제2에서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에 총선과 선거 관련된 것이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검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받는 것을 떠나서 일단 특검이 위헌적인 이런 법률 위반한 그런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순간 집권당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예. 김 여사 특검법 처리 고려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네. 표 단속 질문에는 따로 언급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묘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이건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뭐 대표가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 지금 국회 원내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 이거에 대해서 단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뭐 10명, 20명 우리 친한계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4표가 이탈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이제 10일까지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 자체도 여기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4표지만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친윤계는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거 해당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배신자 프레임이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배신자 프레임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 이미 친윤계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갖다가 씌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자 프레임을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뭐 특검 가지고 배신자 프레임 씌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이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본인에 대한 그 당대표에 대한 흔들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뭐 그 소위 말해서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전가의 보도처럼 하도 쓰다 보니까 이게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배신자 프레임 얘기해도 누가 배신자냐,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소위 그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쇄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용산과 친윤계와의 차별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것이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용산이 몰락하면은 뭐 여권 후보가 아무리 잘나도 다음 대통령 되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해왔는데 본인의 어떤 그 대표로서의 입지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 거기에 가족을 빌미로 해서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아예 이제 판을 갖다가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본다. 다만 명시적으로 빌미를 줄 필요는 없죠. 명시적으로 그래 나 그런 생각했어. 표 관리 안 할 거야. 뭐 이탈표 나와도 좋아. 이렇게 말은 못 하겠죠. 하지만 원내대표는 이탈표 방지를 외치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당대표가 입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한다? 그러면은 친한계 의원들한테 시그널이 분명한 겁니다. 자유투표. 그러는 순간 이탈표가 정말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탈표로 간다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갈 수도 있어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다. 다만 이것이 정말로 일주일, 2주일 앞으로 더 가서 내분이 격화된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이 정말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소위 당 게시판 갈등이 얼마만큼 이제 소위 그 빨리 이게 매듭 지어지느냐 아니면은 더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특검의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의식한 듯이 냉각기를 갖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특검법 재표결 전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 될까요? 추경호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달 10일 표결이 사실은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당의 내부의 어떤 파워게임이라든가 갈등이지만 이것이 외부의 강력한 적인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노리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갈등 요소를 좀 줄이고 우리 10일까지는 좀 잠정적으로 휴전을 좀 하고 있다가 자제를 하고 있다가 10일 이후에 한번 하자 그런 취지로 읽히고 뭐 10일 투표 뭐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적 법률이라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헌적 법률을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였던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야 우리 친한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는 그런 모험은 하지 않은 스타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로 고스란히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아쉬울 뿐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를 좀 기다리면서 그리고 외부적인 전선 그리고 지금 뭐 예산, 민생 이런 것이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권여당이 몰두하는 모습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냉각기와 거기에 대해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냉각기라는 언급조차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일까지 냉각기 갖자라고 하는 거는 이탈표 나오지 않게 그때까지 휴전하다가 또 한 번의 휴전 제의거든요. 그런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또 친한계 입장에서는 그럼 이탈표 없는 상황으로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카드 또 꺼내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기라는 말조차 필요 없다는 거는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매듭을 짓고
그다음 나가야지 매듭 짓지 않고 나중에 뭐 전략적 휴전이다 그래놓고 또 휴전 끝나고 나면 또 카드 꺼내 들고 또 카드 꺼내 들고 계속 이렇게 당 대표 흔들면은 우리는 그때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잠깐 휴전하자라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매듭 짓 어떻게 매듭을 짓습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발표가 안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경찰 수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참아달라는 건데 그러면 매듭 짓지 않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사실은 했다. 그런 식으로 두 양당 간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할 수 없이 계속 진위 여부 공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유법적인 건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당대표 가족이 했다면 도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가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 직접 듣고 올까요? 오늘 상정된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도 추천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라면은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 단체에 주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애초에 법을 만들 때는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이 그냥 특검보다 간단하고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상설특검인데 검사 수도 적지 않습니까? 2014년에 이것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습니다. 합의 정신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핵심적인 사안이 뭐 여러 가지 검사 수도 있고 뭐 기간도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중립성. 그런데 오늘 뭐 이 상설특검을 통과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으로 사실은 나는 이것을 저는 이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제 통과시켜서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서 집권당,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여기에서 7명 중에서 4명을, 2명은 야당, 그리고 2명은 여당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3명은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4명을 야당 성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추천 2명을 못하고 그 외 정당, 정의당과 조국혁신당 여기에서 각각 한 명씩 해서 4명을 해서 본인들이 맞는 그런 특검을 이제 구성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위헌이다. 법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위헌이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헌재 뭐 위원 제청을 해서 그걸 받아보겠다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령 이것이 특검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 위헌적인 이런 특검을 임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야당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탄핵 사유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국회에서 다수당이라고 다수당이 일방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특검이 김윤석 특검이 3번째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5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25번의 명분이 뭐냐?
위헌적이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통과시켜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먼저 위헌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던 드루킹 특검은 위헌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권 핵심부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특검에 대해서 당시에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던 것은 명백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여당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당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 중립적이지 않은 거고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드루킹 특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또 하나. 검찰은 특검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원래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중립적입니까? 모든 국민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된다라고 했던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불기소잖아요. 검찰이 공정치 않고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얘기한 건데 그 특검을 또 대통령은 여당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으로라도 정말로 검사 숫자 7명밖에 안 되는 그 상설특검으로라도 하자는 건데 그것마저도 중립성과 위헌성을 얘기를 하면 그럼 수사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태균 게이트 공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은 조속한 수사와 조속한 조사가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수사기관도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구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대통령 부부는 아예 수사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소위 말해서 상설특검에서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면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 말씀하시죠. 드루킹 특검은 여야 합의로 된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그때 당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여기에 연루돼 있어서 그 실수해서 저는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떠나서 여당과 야당이 그때는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해서 야당한테 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야당도 투표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일방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검찰,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공정했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대통령이 검찰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훨씬 더 크고 검찰은 사법부 고유 영역이고 검찰의 존재감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기능, 기구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강백신, 어미준 탄핵 이런 검사 탄핵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그래야만이 다음에 집권을 해도 야당에서 검찰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감시자라든가 국민의 어떤 안위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런 검찰권 이런 것들은 너무 공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데 만약에 상설특검이 가동될 경우도 비슷한 추세라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여론 정치로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우 정치입니다. 여론 정치는. 그러면 모든 걸 다 여론으로 해가지고 후보자도 지금 명태균 씨도 이런 선거 때 시장 선거 이런 것도 왜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고 있고 국민 여론이 그러면 중우정치처럼 해서 인민재판처럼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면 그럼 특검을 해야 되고 국민이 반대하면 하고 그러면 국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놓은 것은 대통령 소신대로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과 시스템, 제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로지 여론적인 걸 지표로 해서 국민들은 일단 자세하게 팩트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논리로서 여당과 야당 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그런 인색한 그런 여론적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 다원주의 사회의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제1야당의 이제 다수당으로서 독주로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민의 다수가 김 여사 특검,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역풍이 아니라 국민의 열망이다. 그리고 상설특검은 여당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상설특검을 통해서 추천된 검사마저 후보자마저 대통령이 무시를 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과 제도가 안 되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설특검인데 국민의 목소리마저 듣지 않겠다 그러면 그 정권의 운명은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그때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바다가 배를 뒤집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여기고 상설특검에 대해서 여당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소를 기르는 축사가 무너졌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피해도 심각해 농민들도 비상입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축사 안으로 떨어진 철제 구조물 사이 소들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사람들은 놀란 소들을 몰아 급히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눈이 계속 쌓인 새벽 시간 소 200마리를 키우던 경기도 화성 축사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축사에서 건초를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갈 곳을 잃은 소들이 눈이라도 맞을까 급한 대로 여기에 몰아놨습니다. 고립된 소들은 대부분 구조됐지만 일부는 깔려서 다쳤습니다. 갇힌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압사된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최대한 철근들 주워내면서 어떻게든 빼내고 있거든요. 경기도 안성에서도 축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너진 잔해 사이로 보이는 소들은 구조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소들이 걱정입니다. 2마리가 죽고 다치고 내가 그랬네. 둘 데가 없으면 전장 좀 털어야지, 매매해야지. 폭사가 뭐 하루아침에 져지는 거 아니잖아. 비닐하우스도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눈이 쌓이면서 골조가 휘어 비닐하우스 9개 동이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16,000제곱미터 규모 비닐하우스에 심은 농작물도 냉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딸기도 그렇고, 그리고 파프리카도 조금 있으면 수확할 거고, 망고도 나무인데 그 다 주저앉아 버리고. 의왕과 이천 등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도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틀째 계속된 폭설로 골프 연습장과 창고 지붕들도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무겁게 쌓인 눈에 지붕을 받치고 있던 철근은 모두 꺾이고 휘어졌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에 있는 골프 연습장. 갑자기 굉음과 함께 연습장 옆쪽 철골 구조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쓰러집니다. 그물에 쌓여있던 눈도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물이 늘어지면서 철골 구조물이 꺾여버린 겁니다. 골프를 치던 손님들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여섯 분 계셨죠. CCTV 확인하니까 전부 다들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철거하는데도 지금 대략 한 달 정도 잡아야 된다고 하고 시설은 더더구나 더 오래 걸릴 거고. 야외 풋살장 천장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쪽에 쳐뒀던 천막에 눈이 쌓이면서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택배 창고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자를 내리고 싣기 위해 주차해뒀던 트럭도 무너진 지붕에 깔려 기우뚱,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송하지 못한 택배 상자 수백 개도 내리는 눈과 함께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다행히 천장이 무너지다 트럭에 걸리면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형 물류창고 천장도 꺼지면서 건물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14만 제곱미터짜리 대형 창고인데 무너진 천장 넓이만 5,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신호등도 쌓인 눈에 고개를 떨구고 전선줄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서울 석촌 적송에 멋스럽게 뻗었던 가지들도 내리고 또 내린 눈에 꺾이고 부러졌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충청권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하우스와 창고 지붕이 무너지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하우스가 힘없이 주저앉았고 비닐을 지탱하던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에 포도밭 하우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막을 굴착기로 걷어내보지만 하루아침에 농사를 망친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속상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뭐 아침 내내 정신 하나도 없어요. 포도는 나무가 이렇게 손상이 되고 나면 다시 내년 봄에 다시 심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은 수확이 없습니다. 인삼밭도 사정은 비슷해 차광막이 쌓인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축사 지붕도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축사 지붕이 무너져 젖소 3마리가 폐사했고 충북 음성에서도 지붕이 무너져 농장주가 염소 20여 마리를 다른 장소로 대피시켰습니다. 공장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지붕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구간도 속출했습니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과 경북 상주시 화동면을 잇는 도로와 충주 노읍면과 앙성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상습 결빙 구간 도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을 사전에 통제했습니다. 인근 주민은 11월에 이 정도의 폭설을 본 적이 없다며 농작물이 모두 눈에 파묻혔다고 하소연합니다. 11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이죠. 생전 한 여기서 50년 살아서도 이렇게 많이 오긴 처음이에요. 아직 콩도 못 털고 밭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비 온다 그랬더니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눈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세종시 전이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가 숨졌고 충북 진천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가 집안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등 충청권에서만 200여 건의 크고 작은 폭설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중부지방의 이례적인 눈 폭탄은 차가운 저기압과 더운 바다의 만남이 원인이었습니다. 올겨울 이런 이례적인 폭설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서쪽 해상에 장마철처럼 긴 띠 모양의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사이 경기 일부와 서울에는 이 통로를 따라 눈폭탄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여름철 장마철에 생기는 구름과 비슷합니다. 중서부 지역에 쏟아진 이례적 11월 눈폭탄. 대기 상층의 차가운 저기압과 더운 바다의 잘못된 만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른바 블로킹이라고 하는 대기 상층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저기압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를 계속 내려보냈는데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운 서해를 지난 겁니다. 현재 서해의 온도는 15도가량,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아 강력한 눈구름을 만들어 엄청난 눈을 쏟아낸 겁니다. 전리저기압이 정체하면서 니은자형 기압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요. 찬 공기가 따뜻한 해상 위로 지나가면서 큰 해기차로 인한 강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기상 전문가들은 올겨울 이러한 재난 수준의 기상현상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요즘엔 저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있던 어떤 기준으로 날씨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면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지구가 변할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듯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하기 전부터 찾아온 기록적인 폭설.
기후위기 속 재난에 대한 대비책뿐 아니라 더욱 뜨거워지는 지구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며 출근길은 그야말로 마비가 됐습니다. 제설이 늦어지면서 아예 출근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골목길. 차들이 헛바퀴만 돌릴 뿐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큰 길로 나와서도 차들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출근길 시민들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냥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 커브길이나 그런데 차들이 못 가가지고 50분 걸리는데 1시간 한 40분? 시민들은 지역 인터넷 카페와 단체 채팅방 등에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어떻게든 발걸음을 떼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씨름 끝에 결국 출근을 단념하고 집에 남기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순간부터 차가 눈에 박혀서 1시간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볼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차량은 눈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혼자 차를 뺄 수 있다고 해도 벗어나는 게 힘들어서 주민들이 이런 제설 도구로 작업을 함께 하고 나서야 단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설 속 하루의 시작을 열던 출근길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폭설로 인해 경기 남부권에 있는 도로 곳곳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특히 경기 용인의 국도에서는 차량들이 한때 5시간 가까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멈춰서 있고 답답한 운전자는 직접 내려 앞을 내다봅니다. 차량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데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가 꽤 떨어진 터널에도 차가 가득한데 일부 시민들은 5시간 가까이 도로 위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양지 고속도로 정확히 지금 돌려보니까 5시 한 55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혀 있어요. 이곳 경사진 도로를 따라 올라가던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한참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주변에 물류센터가 몰린 곳이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다가 우회로도 마땅치 않아 고립되는 차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지자체 등 당국이 제설 작업을 진행했지만 곧바로 트레일러를 빼내지는 못했고 새벽 5시쯤부터 시작된 정체는 한낮이 지나서야 해소됐습니다. 앞서 새벽 4시쯤 경기 광주시 3번 국도에서도 화물차 여러 대가 2시간 가까이 멈춰 있었고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고속도로에서도 트레일러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지는 등 폭설로 경기 남부권 도로 곳곳이 마비를 겪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국 각지에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며 교통이 마비되는 등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곳곳에선 폭설이 만들어낸 이색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터넷상에선 출근길 스키어 의지의 K 직장인이란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하얀 눈이 두껍게 쌓여있는 도로를 보면 한 남성이 스키를 타고 있죠. 거북이 걸음하는 차량 옆으로 빠르게 눈길을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이 남성은 전직 국가대표 스키 선수이자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였습니다. 이 교사는 버스보다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판단했다는데요. 눈길을 헤치며 12km를 1시간 반 정도 달려갔지만 이날 학교는 휴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눈으로 만든 예술 작품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예술대학에 등장한 눈사람 조각상입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상을 본떠서 만들어졌는데요. 실제 작품처럼 섬세함과 정교함이 돋보이죠. 온라인에는 진정한 예술 작품이다, 이대생의 재능 낭비다, 녹는 게 아깝다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훈훈한 중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 안양시 성결대학교 인근 도로인데요. 쏟아진 눈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차를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힘껏 밀어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학생들의 따뜻함이 추운 날씨를 녹여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신종 마약류인 메스케치논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농가 주택을 경찰이 수색합니다. 각종 기계와 가루들이 널려 있고 봉지에는
보라색 알약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든 방 안에는 알약을 만들 때 쓰는 기계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 신종 마약류로 지정한 메스케치논의 제조 공장인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장을 운영한 건 20대 A씨. 메스케치논을 제조하라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가 주택을 빌려 지난 9월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받은 재료를 알약으로 만들고 유명 드라마 문양을 새겨 자체 브랜드로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재판매하는 기존의 마약 조직과 달리 직접 생산에 나선 겁니다. 직접 원료물질을 해외에서 받아서 제조 공장을 야산에 차려놓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타 채널과 다르게는 엄청난 가격을 싸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서 경찰이 판매 초기에 적발한 덕분에 시중에 풀린 양은 6,000정, 시가로는 1억 8천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조직은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합성대마도 제조해 판매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 원료를 전자담배 액상과 섞어 시중에 9,600만 원어치를 유통했습니다. 마약 공장 두 곳에서 압수한 원재료는 시가로 7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마약류 제조와 유통책 등 27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하고 신종 마약류 제조 방법을 알려준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문신용 염료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문신용 염료입니다. 소비자원이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더니 87%에 달하는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눈썹 문신과 두피 문신에 쓰이는 염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비소와 벤조에이피렌이 검출됐습니다. 눈썹이나 입술 등 반영구 문신용 염료 10개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함유가 금지된 니켈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과도하게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아연이나 구리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유럽연합이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 든 제품도 전체의 33%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2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 이소치아졸리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이 페녹시 에탄올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준을 모두 적용했을 때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뉴 임페리얼과 나노, 타이탄 등 3개로 모두 국내 생산품입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이나 품질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문신용 염료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해 사용하는 만큼 환경부에 안전기준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딥페이크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의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사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쌀 의무 매입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여당은 쌀 농가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고 작물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의해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에이펙 특별법,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그리고 외국인 정보 수집 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여야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들도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사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제2요구,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법안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고 농산물 수급 불안을 초래할 거라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골프를 거의 매주 쳤다고 말했는데 야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지난 8월 8일로 휴장일인데 억지로 문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왕입니까? 내 놀고 싶은 대로 내 휴가 일정 맞춰서 문 열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당시 골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만큼 안보 태세 점검 등 안보 휴가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도 잘못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가장 고생하는 영관급 장교, 부사관들과 시간을 보낸 만큼 안보 휴가가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라운딩에 눈물을 보인 참석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김 장관은 특히 야당의 지적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앞뒤 팀, 두세 팀 다 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해보세요. 그 표현은 자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자주 골프를 친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던 김 장관은 국방위 소관 법안 처리를 마친 뒤에야 사과를 하며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매주 골프를 치지 않았느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 전 대통령의 매주 골프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며 김 장관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와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 장관의 발언은 툭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노 전 대통령에 빗대어 사실을 왜곡하며 도망가는 비겁한 짓이라면서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책임자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가 있는 건물에 들어섭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낍니다. 오늘 혹시 어떤 부서 가시는 거예요? 기획조직국 가시는 거예요? 중앙당사 조직국 사무실과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 조직국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며 찾는 자료는 공천 과정을 확인시켜줄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창원 의창 등 지역구 7곳에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공천 관리를 담당한 당 대표나 공관위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담긴 전산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찰에서 확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또 전문가들이 와야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 외부 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참고인 신분을 감안해 창원지검의 수사팀이 서울로 올라가 외부 위원들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따라서 남은 건 위원회를 관장한 내부 위원들,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과 한기호 의원, 그리고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이를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조사가 이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 5,7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면담 조서 누락 등을 언급하며 그렇게 편향되게 하는 순간 모든 사회 구조가 깨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최후 진술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는데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서는 폐를 끼치게 돼 괴로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충북 진천 선수촌과 강원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가 70억 원 규모의 진천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주고 약속받은 희생자 추도식에 불참하게 된 사태를 놓고 국회에서 외교 실패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본의 책임이 크다는 설명을 이어갔지만 외교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뒤통수를 맞고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여야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꾸 책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임 통감하시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장관님, 그 뭐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그 공사 하나 불러다가 한마디 하고 끝냅니까? 너무 늑장 대응을 했고 또 굴욕 외교를 했다. 저 자세로 대응했다. 이런 여론이 격화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고 조 장관은 책임진다는 말에 거취도 포함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로 자진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지실 거예요? 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라는 것은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입니까? 뭐 그거는 뭐 판단해서 하시겠죠. 스스로가 의사를 먼저 밝히시는 것도 저는 있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장관은 추도식 불참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가 유네스코 측에 일본이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유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일본과 소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과거사 문제와 한일 관계 개선은 별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이르면 내년 초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 갈등이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시바 총리의 방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기국회가 소집되기 전인 내년 1월 초순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한국은 이시바 총리가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하는 첫 국가가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을 중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기시다 전 정권의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岸田総理がユン大統領との間で築かれた信頼関係を礎に、日韓両国の協力をさらに堅固で幅広いものとしていきます。 이시바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의 방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북러 군사협력 대응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ご指摘の外国訪問につきましては何ら決ま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최근 한일 관계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과 사과를 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추도식에 불참했습니다. 두 나라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계속될 경우 정상회담이 이루어져도 빛이 바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법무부에 EC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며 올해 안에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별도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상 기업 결합 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지 약 4년 만의 일입니다. 두 항공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는 데에는 2년이 추가로 더 걸릴 전망인데 각자 브랜드로 운영하면서 인력 재배치 작업 등을 거친 뒤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병 후엔 글로벌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석유를 100% 수입하는 국가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구매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형 항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객과 화물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고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인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 통합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양사 합병에 따른 통합 저비용 항공사가 출범할 경우 국내 LCC 업계 판도도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의 불법 대출에 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현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중에도 유사한 형태 불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과 관련해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중에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며 불법이나 규정 위반 비리에는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 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 대장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폭력 발생 이후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다음 달 24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 기일이 잡히는 만큼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측이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했는지 묻자 북한 측이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작심한 듯 돌직구 질문을 던집니다. It's a very simple question, and I think this council would appreciate a very succinct answer. Has DPRK deployed troops to Russia?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지만 현장에선 북한 대표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북측은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부합한다며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The DPRK will remain faithful to its obligation under that treaty.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 대표의 눈을 쏘아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That he represents a criminal regime, that he represents the regime that helps another criminal regime, and that by the end of the day, sooner or later, you and your leadership will end up in the dock.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군이 교전 중이고 사상자 첩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군 장성 출신의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최근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식 휴전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던 만큼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0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과 최대 전력기업 디텍은 르비우, 볼린, 리브레 등 서부 지역의 에너지 시설들이 밤새 대규모 공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공격이 확인됐다며 민간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은 러시아의 테러 전술이며 매우 비열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25% 관세 예고에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폭탄을 강행한다면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매길 거라며 미국이 재발에 총을 쏘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Se le coloca 25% de impuesto a las empresas que ya describí, principalmente, aunque hay muchas otras, pero principalmente a esas, y puede afectar a 400,000 empleos en los Estados Unidos.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관세 문제로 전화 통화를 갖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1기 때 맞불 관세로 대응했던 경험을 들어 역경을 헤쳐갈 만반의 대비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moment when Canada needs to be Le temps est venu pour le Canada d'être uni. Nous devons être forts
중국은 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며 트럼프 측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관세로 자동차부터 식료품까지 소비자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e pass those costs on to our consumers. That's just how it works in our society. And I can tell you that any additional tariffs from the president-elect will mean higher prices and inflation.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에서 관세 전쟁 최전선에 섰던 그리어를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명하며 관세 폭탄이 말로 그치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취임 2달 전이라는 시점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서 당장은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던졌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중국에서 빙판으로 변한 고속도로에 6,000대가 넘는 차량이 나흘 동안 갇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간수성 일대 고속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6,000대 넘는 차량에 발이 묶였습니다. 교통경찰과 보훈단체들은 33km에 달하는 정체 구간을 돌며 뜨거운 물과 컵라면을 나눠줍니다. 허베이성 장자커우에 있는 스키장에선 케이블카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승객 50여 명이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 1시간 남짓 고공에 매달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11월) 기준 최대 강설량을 기록한 헤이룽장성 허강시. 하룻밤 사이 49.7cm의 눈이 쌓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앰뷸런스마저 눈길에 멈춰서자 구급대원들은 들것으로 환자를 옮깁니다.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허강시에서만 제설 차량 1,100대, 인력 5,8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가 닥치면서 교통지옥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결국 4선 연임에 도전합니다.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의 2파전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달라진다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도전에 뜻을 굳혔습니다. 다음 달 2일 문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대한체육회에는 연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해달라는 서류를, 축구협회에는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차기 회장 임기 시작일 꼭 50일 전 마감 시한에 맞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12년간 협회 수장을 맡아온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잡음과 승부조작 관계자들 사면 시도 등 다양한 행정 난맥상을 노출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A매치 경기장에서 날선 팬심을 온몸으로 느꼈고 국회에 불려나가 따끔한 질책도 들었습니다. 출마를 만류하는 가족들 반대가 만만치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 본인의 명예회복 의지가 워낙 크다고 합니다.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다양한 비위 혐의에도 IOC 위원 간판을 앞세워 무난히 연임 심사를 통과한 만큼 AFC 집행위원인 정몽규 회장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평가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성탄절 시작하는 후보 등록 기간을 전후해 4선 도전 포부와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미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 회장이 합류하면서 내년 1월 29일 선거는 2파전이 유력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축구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코리아컵 결승에서 울산과 포항이 맞붙습니다. 이대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그전에서 유독 고전하던 광주를 꺾고 올라온 K리그 최강자 울산과 제주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포항. 이렇게 코리아컵 결승전은 동해안 더비로 완성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는 건 울산입니다. 올해 K리그 우승까지 할 정도로 객관적인 전력이 포항보다 앞섭니다. 포항도 이를 인정하지만 울산이 노쇠해져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노쇠하지 않았나, 기동력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파고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노쇠가 아닌 노련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직 우리 선수들 든든하고 그 노쇠화보다는 노련미가 더 뛰어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단판 승부인 만큼 깜짝 활약을 펼칠 선수가 누구인지도 관심인데 이런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총영이 형을 뽑고 싶고요. 이유는 그만큼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많으시고 저희 팀의 한 선수가 그 MVP에 대해서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홍윤상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바라는 거를 꼭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올해부터 FA컵에서 코리아컵으로 이름이 바뀐 이번 대회 결승전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의 이관왕이냐, 이미 5차례 우승한 포항의 단독 최다 우승 기록이냐가 관심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축구 2부의 충남 아산이 승강 플레이오프 첫판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승격 꿈을 키워갔습니다. 충남 아산은 천안 운동장에서 열린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박대훈의 2골과 준익유, 데니손의 골잔치를 앞세워 대구를 4대3으로 눌렀습니다. 충남 아산은 다음 달 1일 대구 원정에서 비기기만 해도 창단 후 처음으로 1부 승격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유도의 전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장에 오른 하영주 이사장이 여러 비판에 직면한 우리나라 체육계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대학 교수로 다시 행정가로 변신한 하영주 이사장은 꼭 해보고 싶었던 자리였다며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대내에 신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해보고 오늘 처음입니다. 책임감과 의무는 어깨를 짓누를 정도로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년 예산 1조 6천억 원을 집행하는 자리. 엘리트 체육을 바로잡고 생활체육의 방향을 바꾸고 학교 체육은 되살리고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이 쌓였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수사와 내용을 겪고 있는 체육계는 쓴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와 이리 됐나 싶은데 이 원칙이 깨지니까 정상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체육을 온몸으로 했던 분들, 그래서 체육의 가치를 지닌 구체적으로 현재 63%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임기 내에 70%까지 끌어올리고 문체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 명성을 잃고 있는 전국의 체육고등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아이디어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개 시도에 우선적으로 체육중고등학교를 그 지역의 거점 인재 양성, 다시 말해서 체육 영재 학교로서 전환을 시켜가지고 하 이사장은 공단이 보조금 지급 사업에 집중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역량을 키우는 일에는 소홀했다면서 내부 조직원들에게도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오스틴 에르난데스와 재계약하면서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LG는 올해 132타점으로 타점왕에 오른 주전 1루수 오스틴과 최대 170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KT와 준플레이오프 5경기에 모두 등판해 무실점으로 막는 등 포스트 시즌 불펜에서 활약한 에르난데스와는 130만 달러, 우리 돈 18억 원에 사인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국가대표 포상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이 소속팀을 통해 포상식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세영 측은 부상 재활 치료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김태술 신임 사령탑의 데뷔전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소노는 원주 체육관에서 열린 DB와의 원정 경기에서 주포 이정현과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78대 88로 져 4연패에 빠졌습니다. 소노는 골밑 득점보다는 3점 슛 35개를 던져 40%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KT는 잠실 원정에서 간판 허운의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삼성을 83대 71로 제압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리그 꼴찌 GS칼텍스를 제물로 개막 10연승을 달렸습니다. 흥국생명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방문 경기에서 나란히 18득점을 올린 김연경, 정윤주를 앞세워 GS칼텍스의 3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2020-21 시즌 이후 1,457일 만에 10연승을 달린 흥국생명은 구단 최다인 13연승에 도전합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은 레오와 신펑이 33득점을 압작해 OK저축은행을 3대1로 제압했습니다. K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양민혁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연구소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는 성인 프로 무대에서 활약해 기대를 모으는 신예 100명을 소개하면서 양민혁을 9번째에 올렸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도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외출 시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틀째 많은 눈이 쌓인 데 더해 내일도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제주도 산간에 3에서 8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보다 2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낮겠고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부산 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전북에 또 한 번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